자, 비타민 E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E도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E는 알다시피 항산화 비타민이죠, 영양소. 항산화 기능으로 인해서 다양한 만성 질환과 연관성이 비타민 E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 암, 면역성 질환, 신경계 질환과 상대적으로 잘 정립이 돼서 연구가 완료된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E가 부족하다면 운동실조, 골격근증, 색소 침착, 망막증 등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 과잉이 되면 크레아틴 요증, 혈소판의 응집의 감소, 상처 치유의 지연, 무월경증, 피로, 복시, 근육 쇠약 등 이런 다양한 이제 과잉증과 부족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 틀을 보시면 근본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뭐 식품도 있지만 비타민이 강화식품 또는 보충제로서 기능식품으로 먹기도 하고, 비타민 E는 이에 먹었던 것들이 나타나는 노출 지표는 지질 과산화에 대한 부분, 또 과산화수소 H2O2죠. 그것에 의한 용혈 반응, 그러니까 실험에 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양 판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용혈 반응, 또는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 E의 농도, 또는 소변에 있는 비타민 E의 대사 물질 등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고,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타민 E가 결핍이 되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암, 면역 문제, 중추신경계, 안구, 눈에 대한 문제들이 쭉 정리되어져 있고요. 그 지표를 설정할 때는 앞에 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두 가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적혈구 용혈작용과 혈액 내에 있는 비타민 E 농도를 가지고 이제 그 수준에 대한 것들을 설정하겠다는 거죠. 적혈구 용혈작용은 실험에 의해서 그 비타민 E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적혈구가 터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 방법이에요. 요거는 영양 판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한번 그런 책자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 비타민 E는 권장이 아니라 충분으로 설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렇게 여러 종류의 활성형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알파 토코페롤만을 권장량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활성형들을 다 비타민 E에다가 넣어서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 생각해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충분 섭취량을 동일하게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의 남성의 비타민 E 섭취량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져 있지만, 여성이 체지방이 남자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성을 낮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동일하게 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응용할 때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 섭취량과 이제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할 때는 내가 체지방이 많다거나 또는 비만인 사람의 경우는 더 많은 요구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고려해라 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타민 섭취 기준은 영아기의 경우 비타민 E의 체내 상태 변화에 대한 기능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모유 속에 들어있는 양과 모유에 대한 그 섭취량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모유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100ml당 387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780ml를 적용했더니 3.0mg 알파 토코페롤 당량이라고 해서 TE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영아 전기는 3mg이고, 영아 후기는 특별한 이유식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영아 섭취량에다가 우리가 늘 앞에서 봤듯이 대사 체중을 외탑을 해서 4로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똑같이 그 표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영아 전기는 필요량에다 0.78을 해서 이렇게 했고, 영아 후기는 영아 전반기 거를 가져다가 이 몸무게의 기준 B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장기는 2015년과 동일하게 했는데, 2015년에는 그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먹었던 식품 섭취량과 그다음에 영양학회에서 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성인의 충분 섭취량을 가지고 온 것을 체중과 성장률을 고려해서 제정했어요. 성장률표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체위 기준에 대한 몸무게, 이제 이걸 쓸 거고, 이 몸무게를 다 이용을 할 거고, 거기에다가
성장 개수 등을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 같은 경우도 시작을 해보면은 1에서 2세는 비타민 E 섭취 중앙값이 4.8이고 3.5는 6.2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필요량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니 1에서 2세는 4.48, 3에서 5세는 5.38 정도로 이제 추가량을 이제 본 거죠. 이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고 이거는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에서 2세의 경우는 영아보다는 1g 추가된 5로 했고 3에서 5세 역시도 1에서 2세보다 1g을 추가한 값을 넣어야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는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동기 같은 경우도 이제 섭취의 중앙값을 남아 여하를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성인 필요량으로 추산한 기준값을 고려했을 때 6에서 8세는 7mg, 9에서 11세는 9mg 알파 토코페롤 이퀴벌런트로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취 중앙값을 계산하니 이렇게 됐고 성인으로부터 추산한 값이 이렇게 나왔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12에서 14세는 약간 상향 조절해서 이렇게 했고 15에서 18세 역시도 2015년보다 약간 상향 조절해서 12로 정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져 있는 걸 보시면은 계산했던 근거가 남아 1에서 2세는 남아의 경우는 체중 비를 하고 성장 개수를 곱한 거죠. 성장 개수 있죠. 1 더하기 0.3, 0.3, 0.15, 0.15, 0.3, 0.2로 쭉 나가고 이 밑에 보면은 15에서 18세 여자는 성장 개수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0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게 했는 값에다가 각각의 남녀 값을 구한 값을 더해서 평균 값으로 낸 걸로 모든 연령대에서 잡았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값으로 정했다. 비타민 E는 충분 섭취량을. 그 성인기의 경우는 2015년과 동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섭취량 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체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지만 체지방이 여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성별에 상관없이 12mg 알파 토코페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성장기인데 다 여기 12로 돼 있죠. 12로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놓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갔다. 2015년도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이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2015년에도 설정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타민의 섭취의 중앙값이 이 정도였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12로 잡았다. 동일하게. 자, 노인기는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층의 비타민 E 섭취 부족이 식사량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별도로 영양제 섭취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수준까지 노화 방지 기능을 위해서 정했다. 성인과 다르다고 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성인과 같이 정했다. 12로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임신기는 동일하게 비임신 여성과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임신 기간 동안에 혈중 지질 농도가 증가로 알파 토코페롤의 농도가 상승은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태반을 통해서 비타민 E가 더 많이 이동하지는 않았다는 그러한 이유 하나. 그 다음에 미숙아의 경우는 비타민 E 결핍으로 인한 용혈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인의 임산부의 비타민 E 섭취량은 성인 섭취량의 충분량을 상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임산부들이.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충분량 섭취하고 있어서 부가량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기는 동일하게 했다. 수유기는 이제 유즙으로 분비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 섭취량 0.78리터, 780ml를 고려하여서 계산을 했죠. 그래서 모유로 분비되는 양을 평균 3이라고 봤을 때 수유부의 경우 그냥 3을 가산으로 추가로 더 주는 걸로 계산을 했다. 는 걸로 우리가 이제 충분 섭취량을 봤다면 자, 비타민 E는 상한 섭취량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상한 섭취량이
보충제를 통해서 먹고 그것이 비타민 E의 농도가 이제 증가가 되고 나면 혈액 응고를 저해한다라든지 프로트롬빈의 감마 카르복실화를 저하시킨다라든지 오스테오칼신의 카르복실화를 저하시킨다. 크레아틴 요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 건강적으로는 혈소판의 응집이 감소된다. 이거는 출혈이 잘 막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상처 치유도 지연이 되고 출혈성 뇌졸중도 잘 생긴다. 근육도 쇠약해지더라.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양학을 좀 깊이 해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위에 있는 세 가지가 모두 비타민 K가 잘 하는 일이에요. 근데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먹으면 비타민 K가 해야 되는 일을 얘가 다 억제한다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비타민 E와 K는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의 과잉 섭취의 독성 종말점으로 그동안 보고되어 왔던 다양한 유해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출혈 독성에 대한 지표가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비타민 E가 어떻게 출혈과 연결이 있을까를 봤을 적에는 비타민 E가 직접적으로 출혈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비타민 E가 출혈을 막는 비타민 K의 활동을 억제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지표로는 혈액 응고의 저해, 프로트롬빈, 감마 카르복시화의 저해, 오스테오칼신의 카르복시화 저하 등과 같은 비타민 K의 기량작용 때문에 출혈 독성에 대한 이제 영향이 나타난다.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비타민 E에 대한 상한 섭취량을 보면 영아기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인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000mg per day로 설정을 했고 이것이 쥐를 이용한 결과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쥐를 이용한 것을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불확실 계수를 아주 크게 잡아요.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36이나 잡은 거죠. 사실은 불확실 계수는 12 상한선인데 이 자료를 갖다 쓰려고 했더니 너무 커서 이걸 36으로 잡았습니다. 비타민 E의 경우는. 그래서 14로 했는데 이렇게 36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최저 유해 용량.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 무해 용량이 아니라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작은 농도를 섭취했다는 거죠. 최저. 그러니까 최저 유해 용량을 최대 무해 용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좀 올리고 또 만성량에서 만성 섭취량으로 그러니까는 적절하게 만성적인 섭취량을 완전 만성적인 섭취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또 조금 가산을 했고 동물 실험을 사람한테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 포함하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민감도가 다르더라 라는 것까지 고려를 했더니 이 수치가 이렇게 커져 버린 거예요. 36으로 했더니 그 기준치에 대한 내용이 500으로 했던 것이 14로 툭 떨어진 거죠. 사람한테 적용을 할 때. 성인기는 이렇게 됐고 성장기는 성인기의 상한 섭취량에다가 각 체중에 대한 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기의 경우는 성인의 상한 섭취량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체중을 적용해서 계산한 후 둘 다를 해서 그 값이 낮은 값, 그러니까 위험한 것은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설정을 해왔고 노인기, 임신기, 수유기 모두 성인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은 여기서 설정을 안 했고 1에서 2세 여기 전부 다 시작이 다 540으로 되어져 있죠. 쭉쭉쭉쭉 540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체중비에 대한 값으로 계산을 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남녀 중에서 낮은 값을 썼다. 201과 241이 있으면 201을 가져다가 또 여기서 이제 내림을 해서 정했다라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93과 354 중에 293을 쓰고 이것을 이제 환산해서 300으로 잡았다. 라는 얘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의 경우는 540을 만들었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540을 가져다 쓴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동물 실험에서 최저 유해 용량에다가 불확실 계수를 했는데 불확실 계수가 36만큼이나 크더라. 그래서 14로 했고 이 14를 그냥 쓴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체중인데 우리가 본 그 체중표에는 62.4라는 몸무게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남자와 여자의 체중을 또 평균을 또 낸 거예요. 그것을 여기다 적용을 했더니 이게 이제 킬로그램당 14니까 873.6이 됐는데
비타민 E의 급원의 다양성, 그러니까 비타민 E를 먹는 식품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소평가될 수가 있으므로 1.6만큼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불확실 계수를 한 번 더 적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540까지 떨어져서 모든 연령대에 이 540을 가지고 체중비로 했고, 이 나머지 연령대는 그냥 성인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다.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비타민 E에 대한 것은 충분과 상한이 설정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성인기 이후는 모두 같아요. 같게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영아기에는 상한은 설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요 식품, 우리나라가 먹는 비타민 E는 고춧가루, 배추김치 이런 데서 이제 주요 식품군이었고,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면실류, 잇꽃씨 기름, 고춧가루 등에 이제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비타민 E 고함량 식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지만 토코페롤이 활성형이 8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코페롤, 알파 토코페롤, 베타, 감마, 델타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부연 자료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용성 중에 비타민 K까지 한번 해볼게요. 비타민 K는 요약이 있고, 비타민 K는 상한 섭취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섭취 기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K. 일단 간에서 혈액 응고에 필요한 인자를 합성하는 데 관여한다. 자, 우리가 영양학을 하다 보면 혈액 응고라는 파트에 가면 비타민 K가 나와요. 그러면서 비타민 K가 있어야 이제 응고가 잘 된다 하는데,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어떤 부분에 작용하는가 하면 혈액을 응고시키는 수많은 인자들이 있는데 그 인자를 간에서 만들 때 비타민 K가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 K가 응고 과정에 어디에 뚫고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응고 인자를 만들 때 비타민 K가 있어야 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 불활성형 단백질 형태로 존재하던 어떤 혈액 응고 인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비타민 K 존재하여서 얘네들이 활성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불활성형으로 있다가. 그런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카알복시화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함에 따라서 골대사,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조효소로 작용을 하면서 관련된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대표적인 단백질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단어인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서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 틀은 비타민 K는 이제 급원으로 식품, 보충제, 박테리아의 부산물, 이제 박테리아 부산물이라 하면 우리 몸은 비타민 K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충족이 되는데, 노출되는 지표들은 비타민 K의 활성량이 3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농도, 혈장과 혈청에서의 농도, 그 다음에 카르복실화와 관련된 내용들,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도, 카르복실화되는 것, 되지 않은 오스테오칼신, 글라프로테인, 이런 잔디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타민 K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이런 노출 지표들은 골밀도, 혈관을 석회화한다, 체질량 지수와 지방량, 포도당 대사, 인슐린의 민감성,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항응고 시간. 응고가 되는 시간이 혈액에 대한 응고 시간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면 건강 상태에는 고관절과 뼈, 심혈관계 질환, 또 체중 조절, 당뇨, 혈액 응고에까지 비타민 K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섭취 기준을 설정하였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체내 비타민 K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는 프로트롬빈에 대한 봅시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네. 봅시다. 그래서 프로트롬빈 시간, 프로트롬빈의 시간, 그다음에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도, 비타민 K1의 농도, 소변 속에 있는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의 잔기 또는 카르복실화되지 않은 오스테오칼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지표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연령대별로 조금 뭔가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양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
섭취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정이 충분히 연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비타민 K의 섭취 기준을 산정하는데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그리고 국외의 다른 비타민 K의 섭취 기준과 그 선정한 방법, 그 사람들도 충분 섭취량을 설정했겠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영아의 경우 의학계에서는 출생 시 신생아의 출혈성 질환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타민 K를 근육 주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 구강에서부터 항문까지가 멸균 상태예요. 멸균 상태. 태어나서부터 뭔가를 먹기 시작을 해야 좋은 균이든 이렇게 장에 정착할 수 있는 균들이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에서 막 이렇게 번식을 할 텐데, 딱 태어났을 때는 하나도 균이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비타민 K가 이 몸속에 있는 균에 의해서 합성이 된다는 거예요. 합성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합성될 수 있는 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없어요. 비타민 K가 없어서 이제 출혈이 됐을 때 비타민 K가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출혈성 질환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냥 근육주사로 비타민 K를 그냥 줘라라고 이제 얘기를 권고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출생 이후에 12개월까지 영아의 비타민 K의 권장 섭취량의 기준은 우리가 늘 해왔듯이 모유 섭취량과 모유 내에 있는 비타민 K의 농도, 그 다음에 수유의 형태, 완전 모유냐 아니면 영아기 후기에는 모유와 이유식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 자료나 관련 문헌이 미비해서 우리는 그냥 비슷한 연구를 한 일본 자료를 가져다가 모유에 함유된 비타민 K의 농도를 리터당 5.17이라고 기준을 잡았고요. 일본 영아 전기의 섭취량을 0.78인 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서 비타민 K의 영아 전기는 4마이크로그램으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 5.71에다 0.78을 했는 4마이크로그램으로 했고요. 영아 후기의 경우는 그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 모유와 이유 보충식 그런 것들, 또 영아 전기의 충분 섭취량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전기에 대한 대사 체중을 고려하는 방법을 쓰는 게 옳겠다고 해서 이제 5.5, 8.4 그래서 0.75승을 했던 걸 기준으로 6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는 1에서 5세까지는 원래 성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성인 남녀의 평균치를 적용해서 체중에 대한 외삽을 했고, 아동 청소년기도 성인의 충분 섭취량을 통해서 하되 여기서는 성장률을 고려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와 유아기의 비타민 K 충분 섭취량의 범위가 너무 큰 이유는 이제 수치가 나중에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기는 그 기준이 모유량과 모유 섭취량인데 비해서 유아기는 계산값으로 나온 거라서 수치가 크다. 그 이유가 뭐 생애 주기별로 그때 워낙 커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계산하는 가지고 온 기본적인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영아기 경우는 4고 6이고 이렇게 이제 5 정도 수준인데 1세가 딱 되면서 25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비타민 K가 많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계산하는 근원이 달랐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평균, 여기서 이제 남녀에 대한 이 아이들의 그 몸무게는 평균은 동일한데 기준이 되는 남자와 여자의 그 몸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를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1하고 0.3도 우리가 아까 봤었던, 여기 나올까요? 없군요. 그 성장 개수에 대한 0.3, 0.2로 쭉 하고, 이제 여자아이의 15에서 18세는 0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 두 값을 나누기 2하고, 이 두 값을 해서 나누기 2를 한 거. 그다음에 여기서는 각각에 대해서 연령별로, 그 다음에 성별로 다 계산을 한 값으로 비타민 K의 충분 섭취량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기와 노인기의 경우는 성인들의 그 건강한 성인들이 얼마나 먹는지를 조사한 평균 값으로 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2010년에 제정되었던 충분 섭취량은 그 문헌의 근거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일본의 것을 참조를 했고, 또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먹는 섭취량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이렇게 우리도 갖다가 이제 도용해서 빌려서 쓰는 거죠. 성인보다 노인에게 더 많은 양의 비타민 K 섭취를 증가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노인기에 더 증가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서 노인기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줬는데 비타민 K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 다음에 비타민 K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합성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합성량의 수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분 섭취량에 넣어서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계산법을 하는 것을 보면은 남자 성인의 경우 75, 여자 성인의 경우 65, 또 남자 노인기 75, 여자 노인기 65로 설정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임신부는 이제 비타민 K 필요량이 비임신부와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어서 동일하게 잡았고 수유부의 경우도 서로 차이가 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량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을 대상으로 비타민 K 과잉 반응에 대한 독성이 보고된 바가 없어서 비타민 K는 상한 섭취량도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 섭취량에 대한 걸 쭉 보시면 이제 지금처럼 전반적인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영하 전후기가 4이고 6인데 갑자기 25로 훅 뛰었다는 부분들 이제 계산의 근거가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K의 주요 급원은 배추김치에서 우리는 많이 얻고 시금치, 들깻잎, 무시래기와 같은 생채소들에서 많이 얻고 있었고 많이 들어있는 고함량 식품은 미역, 녹차, 모시풀잎, 고추잎과 같은 그 식물성 식품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영양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훑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